네, 세 번째 세션이 지금 3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4시 50분에 이렇게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10분을 늦어졌는데 마치는 거는 그냥 4시 50분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저희가 10분이 또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1만 원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최저임금의 어떤 급속한 인상, 주 50시간 시간제 등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노동 개혁들을 시도한 바들이 있었고요.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급속하게 우리 경제가 그런 비대면 경제,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거래 관계, 새로운 고용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통적인 단체 교섭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거래 조건 내지는 근로 조건 같은 것들을 합의 보기 위한 그런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방식들도 이제 많이 시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거래 구조라든가 고용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해 나가겠다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한편은 미래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닥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이제 정의로운 그 전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또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종합적으로 오늘 다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발제가 3개고 토론이 2개인데 그래서 발제는 일단 상한선이 15분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권장사항은 12분 정도 하면 제일 좋다. 이제입니다. 그래서 발제를 연속으로 해서 다 PPT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PPT로 연속해서 한 12분 정도씩 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을 7분이 넘으면 안 된다. 권장사항은 한 5분 정도가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한 다음에 이제 요 플로어에서의 토론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또 많이 이렇게 상호 토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뒷부분에 좀 상호 토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대로 4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해서 3분의 발제를 듣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문정천 비정규센터 소장님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권두섭 변호사님이 문재인 정부 노동입법의 과제, 그다음에 한국노총 유정혁 정책본부장님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렇게 해서 3개 부분들을 연속해서 PPT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저희는 물러났다가 발제가 끝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정찬이라고 합니다. 시간 제약이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는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를테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일의 과정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조직화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방송 작가를 비롯한 방송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이렇게 공동사업단 이렇게 해서 운영하거나, 도심 제조업 관련해서 최근에 또 국감 대응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일들에 비추어서 지난 정부, 지금 정부죠.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나 문제 의식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정부를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른바 친노동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반노동 정책 폐기라든가, 이전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라든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최저임금 1만 원,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학교 재편 등 의욕적으로 정책을 시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하고 이제 다른 단체들하고 해서 선거 때면 정당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를 보내거든요. 이제 노동정책 분야 정책 질의를 보내는데 이 당시에 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도 뭐 보냈었죠. 그랬을 때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든가 도급 파견 구분의 법제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확대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는 유보 입장을 냈지만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당시의 정세 상황 속에서 좀 친노동적, 그 전향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공약 이행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좀 허탈하죠. 그래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최저임금, 고용보험제 확충, 주 52시간 상한제, 산업재 사업장 책임 강화, ILO 협약 비준 같은 경우에는 공약 내용에서 부분적 이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나머지 공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보다도 현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하고 직장갑질 119가 비정규 노동장 2,4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한 것이 한겨레에 보도가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기대가 있었다가 거의 90%,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6%,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도움이 됐냐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57%,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상당히 높은.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든가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이제 성격이 좀 반영이 되긴 했지만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기 후퇴 속에서 삶은 더 팍팍하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의식 정도만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이제 현장에서 나눈 것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든 노동정책이 노동자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동안에 다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근로시간, 고용보험, 산업재해 등 대부분이 고용, 피고용 관계가 특정되어야만 이 제도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현장에 가서 같이 뭐 교육을 하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인증제가 있는 나라다.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인증을 해야만, 어떻게 하냐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야만 이 제도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고용주는, 사업주는 고용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고용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작은 사업장이나 이제 간접 고용 노동자들, 특히 플랫폼 노동 쪽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제도 밖에 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보호받는 지대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라는 국어사전의 개념조차도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병훈 선생님께서도 이제 쓰신 글에서 잠깐 가져왔는데 2018년에 경기 악화, 7, 8월에 충격적인 고용 참사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노동 정책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그 노동 정책이 후퇴한 게 2019년, 2022년이면 그 2년 동안에 경기가 회복되었냐? 그러면 노동 정책과 경기 정책은 아무런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정책을 왜 희생양으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2019년, 2020년은 다 아시다시피 2020년, 21년은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담론투쟁 없이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이제 100대 과제에 선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맞도록 시대 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과연 노동정책이 지금 앞서 긍정적인 노동정책, 소위 말하는 친노동정책이라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 없이 이게
뭐죠? 이렇게 사회 사업장에 안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부는 담론 투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뭐 꼭 이 부분은 그 정부 책임만을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경사노인은 이런 담론 투쟁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구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노동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하고 수용성이 높아지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 집행 체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동 행정입니다. 그 노동 행정이 얼마나 확충이 됐고 개선되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책들이 집행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뭐 근본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버려진 절반의 노동자들에게 더 적합한 정책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제도가 노동정책에 안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센 거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주 52시간 상한제, 그게 아니라 주 5일제, 그게 아니라 주 4일제,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든가, 최저임금 1만 원, 최저임금 2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정책들이 지금 버려진 절반의 노동자들에게는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을 확립하는 이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법 제도의 작동의 기본 원리는 고용 피고용 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작동되는데 헌법상의 권리로서 일하는 모든 국민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노동자이고 노동자는 노동하는 순간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들이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지방정부에도 노동행정이 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지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다양한 진보적인 노동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원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정책을 시행할 때 지방정부에도 위임사무로 맡기고 그 대신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위임사무의 원칙과 기준과 매뉴얼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근로감독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근로감독 권한의 이양 공유라는 부분은 저조차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예를 들면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거나 실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사회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 홍보,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노동행정 분야로 확장을 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인프라가 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의 행정 확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용 피고용을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서 노무 제공을 받게 된다면 그 받는 사업주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비례성을 두던 해서 노무 제공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 기여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상 지위 조작이나 단기 계약으로 얻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무 제공을 받는 모든 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플랫폼 노동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들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와 그 어떤 하나의 표준으로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노동복지기금을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컨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내년 지방선거에 이 의제를 좀 1번 의제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뭐 TF를 꾸리자라고 해서 논의를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비상시적인 업무라든가 기업복지가 무의미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서 하고 그 방식으로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인미만 사업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의 책무인데, 5인 미만 사업장, 그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형편을 봐라, 이 사업장이 과연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있냐라고 해서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로서 양대노총에도 이제는 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극대화 전략에서 사회연대 전략으로, 그러니까 정당을 심판하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정치 집단으로, 사회의 순기능을 하는 이론이 아니라 사회를 경영하는 주체로서 자기 사업 계획과 전략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노동입법 평가와 과제를 맡은 권두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공약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된 100대 과제와 비교해서 현재까지 개정된 그 노동 관련 입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도 관련해서는 뭐 대체로 이행이 됐는데 포괄임금제가 이제 규제하겠다는 게 미이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 40시간을 이제 실질화하면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이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제도 관련해서는 아마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1만 원 공약이 이행이 되지 못했고요. 거꾸로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가 돼서 그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이 개정이 돼서 납품 단가 조정 신청과 협의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부분은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공약 이행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용사유 제한, 또 원청사업주 사용자 책임,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뭐 이런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이행이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평등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는 새롭게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이 됐고, 또 고용평등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과제가 이행이 되고 이제 진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사실은 공약이나 그 과제로 선정된 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 협약 비준은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 해직 공무원의 이제 조합원 자격 그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됐고,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노총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평가한 것은 최근에 저희들 정책연구원에서 한 10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서 이슈 페이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진제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취약 노동자 보호라고 하는 큰 이제 주제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어떤 차별 문제가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중에서 해고 제한 또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이런 이제 조항들이 이제 배제가 되어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외되고 있고 공휴일 그 민간 적용 조항도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부를 바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건기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순차적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포괄임금제가 어쨌거나 장시간 노동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판례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판례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는 뭐 비판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근로자 대표가 이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 대표 제도가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사협의회는 좀 부적합하다. 현재 노사협의회 그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한 70-80%가 운영이 되지 않거나 굉장히 사측이 개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제도는 결국 우리가 이제 노동 내의 어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어떤 정책 과제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산별교섭이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원청하고 또 납품업체, 그 다음에 산별노조. 이 산별노조에는 원청노조와 납품업체 노조가 다 참여하고 있겠죠. 이 3자 간에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교섭의 틀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기업별 교섭이 고착된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법제화하는 방식이든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어떤 연대 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힘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고 나서 노동조합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욕만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뭐 그런 게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별 중앙교섭 요구로서 이렇게 납품 단가를 뭐 후려치는 문제라든지 원청 대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교섭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근데 문제는 원청이 여기 교섭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급법이 개정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하청 간에 이 엄청난 이제 가벌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조가 포함된 아까 말씀드린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좀 뭐 정부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3자 간의 어떤 교섭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만 이 법 개정 뭐 좋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법 개정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 부분은 뭐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파견 용역 같은 외주화할 경우에 어떤 상시 지속 업무이냐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기준으로 사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모든 소송이 법원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히 이제 특수고용 사건 관련해서 모든 소송이 법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ABC 테스트와 같이 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굉장히 간명하게 복잡하지 않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도 뭐 유럽의 각국에서는 다 노동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면 그런 어떤 법제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청 사업주 사용자 책임 문제인데, 이 지금 현대중 사내하청 노조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2003년 4년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대법원 판결로 원청이 사용자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택배 노조에 있어서 이제 원청이 CJ에 대한 통운이 사용자 책임 중에서 이제 단체 교섭 업무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또 중노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20년 전에 이미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 지금 대한통운 사건도 사측의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행정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건은 이제 원래 있었던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건입니다. 옆에 보시면 합의 조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SNI 코퍼레이션이라고 이게 원청이거든요. 이게 5개월 동안 결국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겪다가 5개월 만에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서에 보시면 원청이 결국 들어와서 고용 승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그리고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하청하고 합의를 하면 원청이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면서 사실 타결이 됐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교섭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돼야만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두 이제 현실의 어떤 투쟁과 갈등으로 아니면 그게 법적인 분쟁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현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업 교섭의 활성화, 그 다음에 협약 효력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산별 교섭이 어려웠는데 이 제도로 인해서 사실 기업별 교섭이 더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산별이나 업종이나 이런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에서는 뭐 제외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정도라도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미조직된 취약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사인이하 사업장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어떤 법의 보호도 실질적으로는 잘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이 거의 가입이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약의 보호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어떤 보호로부터 완전히 이제 밖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표적 노조가 뭐 예를 제가 이제 구체화시키진 아직 못했지만 예를 대표적으로 지금 방송작가 같은 경우에 방송작가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노조들이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노조들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노조가 뭐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그동안의 활동 뭐 이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대표적 노조로 지정을 해주고 방송사 협회라고 하는 사용자 단체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노동법상으로 사용자 단체로 현재 판례상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어떤 개념을 좀 확대해서 방송사 협회라고 하는 곳을 사용자 단체로 지정을 해서 양자 간의 초기업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지금 뭐 예전에 만약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됐던 많은 것을 협약으로 체결할 것은 아니고 뭐 임금을 줄 때 상품권으로는 주지 말자 뭐 이런 걸 체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체결된 협약 중에서 이것은 같은 방송 작가 직종에 다 확장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이제 뭐 중노의 의견을 들어서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통해 가지고 확장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제도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 이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유정림 본부장입니다. 예,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발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저한테 노사관계 입법에 관련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초청장을 받아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입법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노동직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노동시장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 평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고 과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 노동 준준 사회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뭐 정책 기조였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표적인 정책들은 노동시장 3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과 이 실노동석 시간 단축, 최저임금 만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정책은 핵심 협약 비준 문제와 함께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를 노조 가입률 확대와 단협 적용률 제고를 통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헌법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사 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여러 행정 지침들이나 행정 지도를 중단하겠다 등등의 내용을 주요한 정책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먼저 이 권두섭 변호사님이나 문종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뭐 옆에 희망 고문이라고도 써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사실 실적에 있어서는 100% 이상 잘 추진하였다. 여기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추진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규직 전환의 유형에 있어서 특히 자회사 방식이 굉장히 높게 차지했다는 점이나 청소, 경비, 시설 등등에 있어서의 이 저임금 집권에 대해서 표준임금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사실상의 저임금 고착화 모델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단계 적용 대상이었던 민간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환율이 매우 10%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최근 뭐 공공부문 공무직 발전 협의회 등을 하고 있지만 차별 해소나 처우 개선, 신분 보장 등의 과제가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만 민간 부분으로 이러한 그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처음에 정부에서는 뭐 TF팀을 운영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모색하는 듯 했지만은 실질적인 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실상 마무리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 비정규직법 개정은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이 가장 비판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비정규직 차별 수준이나 규모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단시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매우 좀 우려스러운 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특히 그 전에도 고용보험 가입자를 특고 등에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소득 중심의 부가치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될 수 되었던 이 최저임금 개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실패한 정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뭐 적게 올리고 이 문재인 정부 이 평균 수준은 사실 지난 보수 정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좀 문제점은 최저임금에 대한 굉장히 이 반감이 심해졌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을과 을의 대결로 이게 또 귀결되었다는 점 문제점 그리고 이 정책이 복잡한 임금구조 개편과 함께 사실 추진되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불일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대책과 병행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큰 문제점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되었고는 사실상 이 주 50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0 이상 상한제가 굉장히 실노동시간 정책으로서 제대로 여러 각도에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퇴색된 정책이 되고 말았다. 반복적인 계도기간 부여나 사실상의 시행 유예 조치들이 반복됐고 특히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사유 확대와 인가기간의 확대 등이 사실상의 이제 실노동시간 단축의 포기로 대외적으로 비춰졌다는 점. 그리고 법 개정 당시에는 이 탄력근로, 선택근로 같은 유연근 문제 논의가 충분한 사전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경기적 요인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문제였고 특히 이것이 일가정 양립이나 일자리 질 개선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등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되었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나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지침에 대해서 이를 폐기한 것은 굉장히 정권 초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매뉴얼이나 복수노조 매뉴얼 등 여전히 불합리한 행정 지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정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비정규 어떤 ILO 핵심 협약과 무관한 내용들이 좀 이것이 끼워넣기식으로 개정되었고 그리고 사실 노사다치나 정부의 입법적 개입을 배제해야 될 그 ILO 원칙에서 벗어나는 법 개정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부분과 관련되었거든 현 정부 들어서 이 많은 플랫폼 노동조합들이나 특권 노동조합들이 생기고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판결도 전향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것들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협 적용률이나 노조 가입률 등은 현 정부 들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비정규직 조직화 비율이나 이 30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들의 이 조직률은 여전히 그전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대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를 체계를 개편을 통해서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의제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정권 측이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정부가 스스로 하기 부담스러운 것을 사실상 이 노사 어느 측에 등 떠밀기 식으로 이걸 전가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들러리 세우기로 과거 정권처럼 한 것은
이 사실상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근로자 대표제나 노동이사제 등과 같은 이 사회적 대화의 합의와 성과들을 아직 이들이 제대로 이 입법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것들은 여러 아쉬운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 정부의 입법 노동 정책이나 개혁 정책의 한계와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의 한계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뭐 경기 침체나 고용 위기와 같은 고용 찬사와 같은 문제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고용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은 굉장히 외부적으로 제약 요인이기도 했지만 어느 편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기회로서 작용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주도했던 집단이 이를 제대로 좀 실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이 정책, 이 국정과제 등으로 제시했던 노동 정책의 목표 의식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를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좀 추진 전략이 매우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정책 수행 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세밀한 고려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동입법 추진에 있어의 문제점 중에 노동입법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위원회는 노사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이해조정 활동보다는 그전 정권에 비해서 사실 이 정부위원과 전문가 중심 회의체 운영이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또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이루고도 이행 의지가 부족하여서 한 문제점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서 사실상 이를 뒤집는 얼마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노정 합의를 하고 하는 등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적 합의를 경시하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로자 대표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여전히 불이행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여기서 문제점과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그리고 중층적 사회적 대화라서 산업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 채널을 여러모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은 이런 과정에서 뭐 의제에 대한 공감대와 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보다는 좀 참여 주체 확대에 몰두한 나머지 이 사회적 대화의 중심인 경사노의 중심이 많이 흔들렸다는 점이 그 과정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별 그리고 위원회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는 그런 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 미숙도 여러모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회적 입법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부 국회 내 공청회나 노사 의견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정책 교섭, 입법 추진에 있어의 교섭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수 야당과의 입법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교섭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정부 여당이 굉장히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노동입법을 추진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험 있는 여당의 의원들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의원들을 많이 배치하는 등에서 여러 가지 그 입법 과정에서의 이 노동입법에 대한 경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법 및 제도화 정책에 있어서 입법하고 제도화한 이후에는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모로 드러났고 그것이 일주 최장 52시간제나 등등의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를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모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 내의 보다 다양한 정책 조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처 간 조정 기능도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 중심의 협의 채널도 필요하고 정부와 이 전문가 중심의 정책 조율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좀 갖추고 여러모로 다각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발휘해야지 제대로 된 노동 정책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또 집권당 내 정책 주도 집단과 관료 집단 간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업종별, 산업별 위원회의 참여폭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산업별, 업종별 교섭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아까 권두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별 교섭을 촉진하고 하는 등의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 추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의 그 노동 입법에 대한 입법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그 여당 내에 중견 국회의원을 배치하고 이 사회적 대화의 성과 등등을 집권 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었는데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도출되고 있고 미비준 협약에 대한 추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 국회 내 그리고 정부 그 당사자를 포함하는 이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정권 최근에도 노동 이슈가 굉장히 그 대선에 있어서 모든 정치의 이슈가 지금 죽어 있긴 하지만 노동 이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노동 시민사회단체와의 노동 문제에 대한 연대의틀을 좀 강화함으로써 노동 이슈를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15분씩 딱 맞춰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전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얘기하시면서도 다들 세 분 발제자께서 진짜 능수능란하게 15분을 다 맞춰 가지고 발제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문전창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반에 이제 큰 개혁들이 시도가 되고 했었는데 이제 체감할 정도로 개혁이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2018년 7월, 7, 8월에 고용 참사 사건 이후에 이제 노동 개혁이 상당히 이제 크게 후퇴했다. 이런 점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 노동 입법에 주던 내용들이 노동자냐 아니냐,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틀인데 그걸 벗어나게 되게 되면 이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지적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이 개혁 행정을 담당할 행정이 지방 행정으로까지 확산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영세 사업장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 복지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두섭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분야별로 주요 입법들에 대해서 공표 X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표를 보니까 뭐가 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한 거에 있어서는 뭐 이행이 된 것들도 상당히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좀 질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목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은 이제 그 원청 대기업의 역할. 그래서 그 뭐 납품대금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그걸 납품대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원청 대기업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런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분들의 투자할 여력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 책임의 시각에서 어떤 교섭에 좀 임해해 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를 또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다 법원으로 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런 이제 원청과 그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자성들이 인정되는 문제들도 어떤 법적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초기업별 교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유정엽 선생님께서는 특히 이제 국회에 대해서의 이제 그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제 제가 시민단체에서 그 입법운동하러 국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국회의원 수가 제일 작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예요. 다들 기피 대상이고 고참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은 데가 과기방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혁신산업, 무슨 혁신성장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가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뭐 해가지고 하나씩 다 이제 그런 거를 뭐 3선, 4선 뭐 이런 분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환노위 같이 힘든 데들은 이제 다들 뭐 초선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입법의 성과도 잘 나지 않고 입법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점검되지 않는다 이제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고 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개혁의 과제가 이행되는 것과 어떤 뭐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실천되는 건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혁의 점검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발제한 걸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요 제가 뭐 기억이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부산대학교의 권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입니다. 발제자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일목요연하게 지난 4년을 좀 되돌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 또는 정책의 평가를 개별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제가 가진 인상을 토론에 가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자리가 칭찬할 것도 무지 많지만 꼭 칭찬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뭐 분명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또 논의만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뭔가 이뤄냈다고 하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논의만 하다가 계속 한 발 빼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도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첫 번째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 있는 역할이 좀 부족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정립을 하는 데에는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협약 자치고 그런 의미에서 노사 간의 협약 자치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상이 마련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비중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어떤 협약의 자체의 영역보다는 노정 간의, 사정 간의 역할의 폭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산별노동조합 체계로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협약 자체의 폭을 넓히자고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산별노동조합 자체가 정답인 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노사 간의 협약의 자율의 어떤 폭을 넓히고 명실상부하게 노사가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 이 역할에 국가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종래 지속되어 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이제 컨셉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노동 정책의 상당 부분이 과거 문제에 대한 해소에 집중해 왔고 또 그게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어떤 다양한 양태는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 대공장, 산업혁명 초기의 대공장 모습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파편화된 노동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고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파편화를 어떻게 연대 틀 안에 모을 것인가 하는 논의인데요.
그런 우려를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점에서 미래 어떤 노동의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파편화라고 하는 것에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지점의 이면에 반대편에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이 또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거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유정엽 본부장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 정책의 방향이 충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을 뿐 이 정책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10,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어느 정도 노사 간의 설득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면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다. 그래 결국은 10,000원을 달성 못했다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공감대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저는 큰 아쉬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을 정규직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제로를 지향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하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옳은지 또 그렇게 비정규직을 써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들의 근로조건을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서 높여주도록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모티브, 제도적 모티브를 토대를 닦아두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사정 간의 대화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과거 정부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사정 대화,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건 원래 대화 그 자체가 결과물이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게 원래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합의가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놓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물이고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결과물을 성과로 생각하고 그 성과에 급급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거북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파이어족이라는 건데요. 이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마 일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이라는 건 현대적 의미에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격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폄훼되는 또는 노동의 가치가 오히려 좀 평가절하되는 이런 현실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정부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고 동시에 또 굉장히 큰 아쉬움도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전문위원님 바로 답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산호의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저는 세 분의 발표 내용이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양한 현 정부 노동 정책의 쟁점이나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경산호위에 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말단 실무자여서 그렇게 그 넓은 범위에서 노동 정책이나 사회적 대화 평가는 저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해서 발표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부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했던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들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효과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제가 이 정책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지 않나. 오히려 이거는 사실 그 동일 유사 노동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노동법적으로 승인하는 정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노동법 그 법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어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문제는 그 제가 공부했던 노동법 영역에서 보면 사업장 내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사실 계약 자유를 통해서 얼마나 발생되는 실질적 불평등을 국가가 얼마나 교정할 수 있느냐, 합헌적으로 교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 분에서 이제 발표하시면서 다 답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문종찬 선생님께서는 공동노동복지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 것이고, 이게 과연 복지기금으로 방식으로 이러한 실질적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정책이 어떻게 가능할까? 혹시 그냥 뭐 막연하게라도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질문 드리고요. 권두섭 선생님께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얘기하셨는데, 이게 기간제를만 예를 드셨는데, 단시간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요즘 뭐 프리랜서 특고 이렇게 막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게 사실 현 법체계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잘 잡히지를 않아서 그냥 아까 잠깐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는 했는데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정엽 선생님께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확산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단체 교섭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문제는 기업의 그 고용 형태가 예전에는 직접 고용이냐 간접 고용이 이 문제만 있었는데, 현재는 뭐 크라우드 노동, 앱 노동, 긱 노동 엄청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기업 지배 구조에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가 다각화되는 데 따라서 다양한 형태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정부 정책은 기업 지배 구조 다각화를 뒤따라가는 방식의 노동 보호 정책이거나 노동 정책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의 그 보호 방식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6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 이 부분은 약간 권 교수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절차를 좀 노사자치가 월계 시연됐으니 절차를 보장해서 임들을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갖춰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쭉 가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 내용들이 단체 교섭권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단체 교섭권의 주체는 뭐 다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사용자의 단체 교섭 의무에 대해서는 왜 어떤 범위에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세 분께 그냥 의견을 여쭙는 게, 다 사용자의 단체 교섭 의무를 명시한 법을 정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사용자를 고려해서, 그게 아까 산별교섭 뭐 복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제도를 고려해서 사용자의 단체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거에 세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두 분 공이 이제 이 노동 시장 문제, 뭐 노사관계 문제를 정부의 행정력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각각의 주체인 그 당사자들의 협약 자체를 확대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길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어서 이제 그런 쪽 방향으로의 방향을 잡고 개혁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발제자들께서 그런 점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즘은 이제 이 뭐 노동 문제보다는 이제 공정거래 문제를 많이 제가 다루고 있는데,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 의식이 있어요.
이 뭐 갑을 불공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건 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능한 행정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 약자인 들이 이제 어떤 단결을 하고 교섭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얘기가 돼서, 예를 들면 이제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주들한테 이제 단체 구성권과 그 가맹점 본사하고의 어떤 교섭권 이런 거를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서 공동 행위를 하는 것들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19조에 담합행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이런 중소 사업자들이 그런,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과 그 입점 업체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입점 업체들과 플랫폼 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뭐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서 그런 교섭을 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든가 그런 이제 추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노동자성을 확대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쪽 분야에서 생각은 어차피 다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보호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노동자가 되면은 뭐 단체 구성권도 있고 단체 교섭권도 있는데 노동자가 안 되면은 이제 황량한 벌판에서 이제 이건 뭐 단체 구성도 못하고 교섭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종속적인 거래 관계에 놓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이를 좀 줄이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동 분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종속적인 독립사업자가 되는 건데, 그런 종속적인 독립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단체 구성권이나 교섭권을 주는 뭐 그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결국은 교섭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들을 개선해 가면서 자기 어떤 경제적 처지나 지위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런 논의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비슷한 논의가 이제 요 노동 분야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가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어렵다, 또는 그렇게 유능하게 되기도 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그런 단결을 강화하고 뭐 교섭을 강화해서 자신들에게 거래 조건이든 근로 조건이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사회가 가져야 되는데, 뭐 많은 개혁들이 선언되긴 하는데 막상 이제 그런 방향으로의 문제들은 이렇게 좀 진척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로어에서의 또 의견, 그다음 토론 이런 걸 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자들께서도 이제 발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뭘 답변을 해달라고 이제 다 체크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발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계신 분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빨리 끝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몇 문제 얘기. 예, 그러니까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 속에서 너무 가벼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유정혁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계에서 사실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고, 그 많은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영향을 끼쳤는지 몇 프로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확 했는데 이제 뭐 그래도 다 유능하신 발제자들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참조로 그 47쪽에 보니까 오늘 발표 자료 중에 보니까 그 노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이제 연구단장님께서 하신 거에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평균 임금의 어떤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얼마나 벌어지고 이제 이런 뭐 자료들을 조금 연구해 놓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좀 질문한 거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발제자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 쭉 다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분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마지막 토론에서 다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여기서도 또 뭐 할 얘기가 있으시면, 예, 저기 저 뒤에 계시네. 예.
네, 그 일반 근로자 이원석이고요. 노대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그 과목 노동운동사에서 이제 그 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라는 그 체계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1960년대에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까 권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정규직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비정규직이 제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이 남용화되는 것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토대를 닦아두는 노력이 이 정부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50년 전에도 비슷하게 임시공의 그 정규직화 문제랑 그리고 임시공들의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했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공론화된 그 토대의 장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견해를 권혁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토론자들도 뭐 답변을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로어에서 이제 더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발제자들이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좀 주시는데 순서는 먼저 좀 권혁 교수님이 또 뭐 답을 좀 달라고 했으니까 먼저 나중에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그럼 이제 우리 문영찬 선생님부터. 네, 요새 도심제조업 뭐 같이 이제 예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별로나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정부가 뭐 그런 그 통계를 그렇게 생산하지는 않는다 하면서 제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이 93점 몇 %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 고용 형태별 지역조사 서울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76%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이 이른바 도시형 소공인 밀집 지역이어서 최대 집적지라서 그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의류 제조업, 그러니까 봉제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조합이 500명의 이제 뭐 종로 중개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7.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3%, 76%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6%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입법을 하고 그다음 사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중간에 행정 서비스,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려면 지방 정부에까지 노동 행정이 확장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지도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정책적 지원, 행정 서비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지위 조작이라든가 뭐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그건 강하게 엄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진호위에 가게 되면 화해 권고 뭐 이런 거가 지금 막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정부 노동행정이라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제안 말씀이고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례들을 보면 그 작은 사업장 사업주들도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업복지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작은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복지 정책으로서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실험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직종별로 노동공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노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노동공제 단위가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고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예컨대 아까 도심제조업 얘기하면 사실 정부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공인은 다 일감을 받아서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청인데 원청이 정부 지원이 많으니까 하청 단가를 낮추는 기회 요인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작은 사업장 소공인의 정부 지원이 결국은 흘러 들어가는 게 원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에 소위 얘기한 발주처, 원청,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기여를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정부 매칭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정상적인 어쨌든 일반적인 좀 괜찮은 기업에서 하는 기업 복지가 작은 사업장에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플랫폼 특권 노동자들에게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도섭 변호사님. 네, 그 김미영 선생님이 질문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사유 제한 법제화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 틀 자체는 상시 지속 업무라고 하는 그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기간제법에는 사용 사유 제한이 도입이 돼 있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쨌거나 사유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허용하는 사유가 너무 이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상시 지속 업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약직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좀 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예외적으로 만약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견이나 이제 하청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기업의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만약 약간 더 이제 그 기준을 완화한다면 그 미국의 이제 에비스 테스트 중에 보면 두 번째가 그 해당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과정 내에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 이걸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결합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 의무, 교섭 사항, 쟁의, 정당성 등을 좀 법에 규정하자 그런 취지인 거죠. 저희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 법원이 그 단체 교섭 대상 사항과 또 쟁행의 어떤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노동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 사항들은 거의 단체 교섭 의무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걸 목적으로 해서 쟁행을 했을 때 쟁행의 정당성이 부정이 되거든요.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례고라든지 이런 사실은 굉장히 사업장에 중요한 현안, 그래서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안이 생겼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현재 판례에 의하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판례의 변경을 기대하기가 현재로 쉽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그 초기업 교섭 활성화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2003년에 화물연대가 굉장히 이제 크게 투쟁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지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일몰제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안전운임이라고 하는 사실 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이긴 한데 이제 표준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안전운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노사 그다음에 공익 그다음에 그 정부 특별위원까지 포함한 그 위원회가 사실 구성해서 거기서 사실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교섭을 해서 임금 그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초기업 교섭이에요. 초기업 교섭을 하고 거기서 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어떤 교섭의 틀을 법제화한다고 했을 때 물론 노동법에 이제 그걸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법제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숫자에 약한 걸 딱 아시고 딱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에게 이 정책 실패 쪽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사실 제공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부 초기에 추진했던 최저임금 정책이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확실하고, 그렇지만은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우리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보건의료 인력이나 필수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이 사회적 공감대가 생김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미연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이 비정규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제 비정규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제 발제의 내용과 관련해 갖고는 사실 정규직 고용 원칙을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등의 법 제도적 접근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 논의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가던, 아니면 동종 유사 업무 비교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차별 시정적인 접근을 하던, 파견 노동자들이 지금 고용 의무로 돼 있지만은 사실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던, 어떠한 식으로든 입법적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정부 관료들한테 맡겨놨는데, 관료들은 그냥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입법적 접근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단체 고소 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서 사용자의 단체 교섭 응납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 접근이지만,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한 논의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정규직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양측의 담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그 담합의 이면에 이제 사회적 약자로서, 최약자로서 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노동 안에서 다시 계급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소위 연대라고 하는 아주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깨졌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연대 파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약 30년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가 있는 독일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시장에게 고민을 던져줘야 됩니다. 노동시장에게 소위 저렴하게 정규직 근로자를 쓸지 아주 비싼 가격에 비정규직을 쓸지를 시장이 스스로 고민하게 해줌으로써 노동 비정규직에 관한 남용이라는 것을 노사가 담합이라는 구조로 구축하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미영 선생 혹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 과제들이 어떠한 성과를 가졌는지, 어떠한 한계를 가졌는지도 한번 평가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코로나19 국면들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새로운 경제의 형태들, 플랫폼 경제, 비대면 경제를 겪으면서 보다 복잡해진 거래 관계들, 보다 복잡해진 어떤 고용 관계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도 그런 협약 자치 같은 것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래 조건이나 근로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너무 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들이 극심하게 후보를 공격하는 이 정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다가 이런 개혁 과제들에 대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정책 아젠다의 제기, 개혁 과제의 어떤 국정 과제로서의 선정, 뭐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냉소와 회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개혁을 책임진 여러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에 필요한 그런 아젠다들을 대선 과제에서도 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토론이 그런 거에서 일정한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